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발밑에 두고도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가난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내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거대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총성이 울리고 원유 공급이 완전히 멈추면 여러분이 내일 아침 주유소에서 마주할 기름값은 지금보다 2배 이상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 강대국들이 왜 이 가난한 나라의 내전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집착하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력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15년간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분석하며 쌓아온 정교한 데이터와 전략적 시각을 바탕으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숨겨진 메커니즘과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실질적인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서론은 걷어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은 황금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무려 3천억 배럴이 넘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자원부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기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자산이 나라를 망치는 독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가 단순히 과도한 복지 정책인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상의 일부일 뿐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원유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국가 기관 산업의 기술적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195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인당 소득이 높은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며 전 세계 부호들이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상회하던 시절 베네수엘라는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 대신 당장의 현금을 소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특히 숙련된 석유 엔지니어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대거 해고하고 낙하산 인사들로 채우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 수준에서 70만 배럴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30년 전과 비교하면 7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단순히 정치체제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끊긴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름을 파낸 돈으로 기계를 고치고 신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모두 다른 곳에 써버리니 정작 기름을 뽑아낼 기계가 녹슬어 멈춰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인 페데베사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시추 설비의 80% 이상이 가동 불능 상태이거나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엔진이 완전히 타버린 페라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름값만 오르기를 기다리는 꼴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베네수엘라가 가난해졌으니 세계 경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특유의 중진류 성분 때문에 전 세계 정유시설, 특히 미국 남부의 복합 정유 공장들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료입니다. 이 공급망이 내전으로 인해 완전히 차단되면 전 세계 항공유와 디젤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국제 유가가 소폭 변동할 때도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소식 하나에 시장이 요동쳤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어떻게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노르웨이 역시 막대한 원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부 펀드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결과 연간 물가 상승률이 6만 %를 넘나드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자원부국이 어떻게 가장 비참한 빈민국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사적인 경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인프라의 복구 불가능한 손상 때문입니다. 석유 시추 시설은 한 달만 가동을 멈춰도 내부 관이 굳어버려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예전의 생산량을 회복하려면
최소 2천억 달러 이상의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어느 국가도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산을 무력으로 돌파하려는 이 위험한 도박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제부터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국경 분쟁이 아니라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에세키보 분쟁의 실체입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경제 붕괴가 임계점에 도달하자 마두로 정권은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영토 분쟁을 통한 내부 결집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베네수엘라 동쪽에 가이아나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이 나라 영토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에세키보 지역이 원래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전쟁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15만 9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정글지대입니다. 단순히 땅이 탐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 지역 앞바다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원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에세키보 분쟁이 최근에 갑자기 터져 나온 돌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1899년 파리 중재 판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분쟁입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가 왜 지금 다시 불거졌을까요? 2015년 세계적인 석유 기업 엑슨모빌이 에세키보 해상에서 약 11억 배럴 이상의 거대 유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가이아나는 이 유전 덕분에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고 베네수엘라는 이를 지켜보며 도끼를 품게 된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내부 위기에 처한 독재 정권이 영토 분쟁을 일으킨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1882년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경제 실패를 덮기 위해 영국과 벌인 포클랜드 전쟁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마두로 정권 역시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2023년 말 베네수엘라는 에세키보 편입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고 무려 9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이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마두로는 이를 근거로 군대를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실제 침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실전 가이드를 드리자면 현재 베네수엘라 군의 움직임을 단순히 허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 접경지대에 경전차와 장갑차를 이동시켰으며 정글 속에 간이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전보다는 국지적 도발을 통해 가이아나의 석유 채굴권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만약 여기서 총성이 울린다면 남미 전체가 전장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원유 시장은 즉각적인 공급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가이아나에서 생산되는 하루 60만 배럴 이상의 고품질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질문하십니다. 브라질이나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상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이미 국경 지대에 군대를 증파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마두로의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에세키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분쟁이 단순히 영토 싸움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에세키보를 손에 넣거나 혹은 전쟁을 통해 유전지대를 마비시킨다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 전체를 뒤흔드는 대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가해질까요?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원유 공급 마비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정권의 붕괴로 인해 원유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이 단순히 기름값이 조금 오르는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전 세계 공급망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으니 베네수엘라 기름 따위는 없어도 그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석유의 품질 차이를 간과한 위험한 착각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은 가볍고 깨끗한 경질유인 반면 경유나 항공유, 그리고 아스팔트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산 같은 무거운 중질유가 반드시 섞여야 합니다. 칵테일을 만들 때 베이스가 되는 술이 없으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유사들은 베네수엘라 제재 중에도 다른 나라를 거쳐 우회 수입을 할 정도로 이 중진류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을 때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여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발 공급망 마비는 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가야나 지역의 원유 공급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배럴당 15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상승이 아니라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멈춰 설 수 있는 임계점입니다. 공급망 붕괴의 실전 가이드를 드리자면 우리는 두 가지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제 마진입니다. 원유 가격보다 정유 제품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공급망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해상 운임 지수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이 분쟁 지역으로 선포되면 보험료가 폭등하고 유조선들이 우회로를 찾으면서 전 세계 해상 물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상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가 증산을 해서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답변은 부정적입니다. 사우디의 증산 여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사우디의 원유 역시 베네수엘라의 초중진류를 완벽하게 대체하기에는 성분이 다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공급망 마비는 대체 불가능한 공백을 시장에 남기게 됩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부족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게 되는 셈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 뒤에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대 강대국들의 검은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자국민의 손을 떠나 강대국들의 거대한 대리전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 정글 속에서 벌이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의 소름 돋는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단순한 남미의 가난한 국가로만 보면 국제 정세의 거대한 판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라는 세계 3대 강대국이 소리 없는 총성을 주고받는 거대한 대리전의 현장입니다. 각국은 베네수엘라라는 장기판 위에서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패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강대국들은 이 부서져가는 나라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가장 강력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티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은 자금만 해도 170억 달러가 넘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걸까요? 단순히 이자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의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며 미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게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카드인 셈입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조금 더 치밀하고 장기적입니다. 중국은 지난 15년 동안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돈을 가장 많이 빌린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중국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돈을 갚지 못하자 중국은 원유로 빚을 상환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제재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는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입니다. 미국의 진짜 고민은 베네수엘라가 러시아나 중국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국 내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필요한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들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며 쉐브론 같은 자국 기업의 베네수엘라 활동을 허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사태를 다루는 강대국들의 태도는 각국의 국익에 따라 철저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분쟁이 지속되어 유가가 오르는 것을 반기고 중국은 안정적인 채무 이행을 원하며 미국은 정권 교체와 유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에세키보 분쟁과 내전 가능성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내전을 넘어 강대국들이 직접 개입하는 국지전으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강대국들이 합의해서 베네수엘라를 정상화할 수는 없느냐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국제 정세는 협력보다는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깊어질수록 각국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혼란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부국이 강대국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을 때 겪게 되는 비극적인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거대 담론이 결국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대국들의 싸움과 베네수엘라의 내전 위기는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우유 한 팩과 출근길에 넣는 기름 한 방울의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이 우리의 실제 지갑에 어떤 타격을 입히게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베네수엘라 위기가 불러올 실물 경제의 충격과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정세나 에너지 패권 같은 이야기가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발 원유 쇼크가 시작되면 그 충격은 여러분의 지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거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석유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거대한 빌딩과 같아서 기초가 흔들리면 꼭대기에 있는 소비자의 삶이 가장 크게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기름값이 올라도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의 연쇄 반응을 간과한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사과 한 알에도 석유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재배할 때 쓰는 비료는 석유로 만들어지며 밭을 가는 트랙터도 경유로 움직입니다. 수확한 사과를 트럭에 실어 서울까지 운송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은 유류비입니다.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 소비자 물가는 최소 0.5%에서 1%까지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사례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원유 공급망이 마비되자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실업자가 쏟아지는 지옥 같은 시기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내전이 현실화되어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3%에서 5%의 공백만 생겨도 우리는 제2의 오일 쇼크에 준하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 가이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바로 근원 물가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순간 금리는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석유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다릅니다. 전기차의 플라스틱 내장재와 타이어, 그리고 도로의 아스팔트까지 모두 석유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의 상당수도 여전히 중유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석유는 단순히 태우는 연료를 넘어 현대 산업의 쌀과 같은 원자재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정글 속에서 울리는 총성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빵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 반대편의 내전 가능성에 촉각을 돋세워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원부국의 몰락과 강대국들의 탐욕이 빚어낸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핵심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비극적인 몰락과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씨가 어떻게 전 세계의 지갑을 위협하는 화약고가 되었는지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국제 정세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의 정글에서 울리는 총성은 결국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과 출근길 버스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세 가지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유 가격과 연동되는 원자재 지표를 주간 단위로 점검하십시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하면 이는 본격적인 물가 상승의 신호탄입니다. 둘째, 에너지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고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셋째, 뉴스를 보실 때 단순한 현상보다는 그 뒤에 숨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읽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정보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베네수엘라 사태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베네수엘라 내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예리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